안녕하세요. 메디피스 신상문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디피스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역할은 뭐냐, 우리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잘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관계에 대한,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 서로 역할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인데요. 관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경험 무엇을 했을까요? 태어나면서 또는 어렸을 때부터 직장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항상 첫 경험을 하게 돼요, 직장에서의. 그러면 그 직장에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직장의 관계는 뭐냐 이거예요. 저도 몰랐죠. 저도 몰랐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안 가르쳐줘요. 우리 NGO들이 대개 보면 작잖아요. 자꾸 그 관계들이 매우 가치지향적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런 형태의 관계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게 하나하나 경험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은 또 왜 이러지? 이상하다. 약간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뭐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쌓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당했죠. 또 저 역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밤늦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분석을 해보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지침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무엇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초보적인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런 관계는 아니야 라는 부정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례라기보다는 유형입니다. 제가 이 유형을 정할 때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을 놓고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매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논문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장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다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좀 공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유형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간의 관계들은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마다 특성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거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서로 우리의 룰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룰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유사하게 형성되어 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룰. 그것은 아기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기는 뭐 알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뭔가 욕구가 있으면 어떡하죠? 물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손짓 발짓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게 그야말로 입밖에 없어.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딴 건 없잖아요. 눈빛으로 얘기합니까? 보이지도 잘 않아요. 오로지 할 수 있는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 말이 되나? 묻지도 않잖아요. 우는 겁니다. 이게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뭔가 욕구가 있다,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되잖아요, 엄마들은. 딱 울음소리 듣고, 뭐다. 이건 뭐다. 졌다라는 것이다. 응아했으니까 기저귀 좀 갈아달라는 것이다. 어디가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 나중에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물론 못 찾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항상 과제를 안고 있어요. 알아내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동물 중에 인간이 가장 태어날 때 기능이 가장 떨어져 있잖아요. 네발 달린 그런 동물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금방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그 에너지를 모두 뇌에다 갖다 쓴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케어를 받아야 돼요. 우린 거기에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 미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챙겨야 돼요. 동물의 안구를 보세요. 새끼를 낳고 정말 비정하다시피 그냥 엄마는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쩔뚝쩔뚝건 쫓아가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아이를 돌봅니다. 그럼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받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태어났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엄마네. 당신은 나의 엄마. 나는 당신의 아이. 그럼 나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의 도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일을 합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지만 받는 건지도 몰라요. 고마운 걸 알까요? 몰라요. 그런 관계, 이상한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매우 불균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아니면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예요. 그런 비상식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고 성장시켜내잖아요. 훈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무서운 거예요. 흔히 그런 농담하잖아요. 애를 키워봐야 한다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본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우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이 인내심을 키우고
어떠한 상대방을 극단적인 상황에서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엄마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나 엄마니까 엄마로서 역할이 이거지? 꼭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출발은 본능이죠. 그 본능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쉽게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기반은 본능이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이야, 나는 너의 엄마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n분의 1을 해줄게.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유일한 관계입니다. 떼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또 한순간 아이한테는 가장 약자예요. 엄마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 머리 굴려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자로서 보호자로서 기능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관계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 거기에 가장 친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크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합니까? 방에 발라당 두어가지고 엄마 나 뭐 줘? 뭐 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밉지가 않아요. 그 노무님은 애엄마가 되어 있는 자기 딸을 보고 저런다고 밉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또 만난 김치 해주고 좀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도 힘든데 쟤네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 안 해요. 잘. 또 엄마 역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은 그 엄마는 딸의 역할을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변화가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친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다른 관계에서도 이러한 습성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그럼 어떠한 형태로 그렇게 보냐? 원칙보다는 처지를 먼저 고려하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무기는 떼쓰는 거예요. 미자근의 엄마가 그 머리 좀 하러 갔는데 애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떼쓰고 미장원 바닥에 그 머리카락에서 뒹굴고 미용사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서 머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미치겠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나무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끝나고 가서 바카스사도 들어가죠. 죄송해요. 근데 그 애가 아닌데 어떤 원칙, 룰보다는 자기 처지, 자기 불편한 것을 중심으로 놓고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많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내가 불편하면 나쁜 거라고 보는 습관이에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불편한 원칙이 있을까라는 고민하지 않고 일단 내가 싫은 거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향들이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거다. 오늘은 다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고민하고 나는 이것을 잘 수행해야 일을 잘하는 거야.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고민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조직이 들어왔으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자보건 하고 싶어. 모자보건 할 기회를 주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싫어요. 이게 무슨 조직생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욕구만 다 내세워놓고 그걸 조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잘 굴러간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100%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때가 있고
또 조직의 특성이 있고 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조직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이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 딴 거 없죠. 그때 엄마들은 제일 기뻐해요. 딸랑딸랑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엄마를 인식해요. 아빠가 세상에 제일 멋있는, 힘 있는 사람이고 엄마는 세상 전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때 진짜 내 새끼가 된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그러한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룰, 역할보다는 특정 사람에 매달립니다. 자꾸 사람한테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관계에서 뭘 풀려고 하지 않고 사람한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 있습니까? 나는 엄마 역할은 요만큼. 너는 아이 역할은 이만큼. 우리 둘의 관계는 요거다. 계약해. 서명하고. 그 다음 요구하면 안 돼. 큰일 났다. 녹음 안 했다. 아까 플레이 들어간다. 아니 이거 그 녹음이 약해서 하지만 그냥 넘어가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사람에 대한 집착.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 역할들은 정해지고 이것을 어기면 배신 이런 게 있습니까? 좀 커가지고 성인이 돼가고 그럴 때는 서로 약속을 잡고 이거 약속 어기지 말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는요 그 범위가 한정되지가 않죠. 심지어는 그것까지 가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단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 목숨 내놔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있어요. 경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이란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손톱. 우리 한국 영화인데요. 그 아들과 엄마예요. 근데 아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죽여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상이 엄마가 돼버렸어요. 엄마를 죽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살인자의 손톱이 좀 잘립니다. 근데 엄마가 그 손톱을 봐요. 죽어가는 그 엄마가 마지막 한 행동은 그 손톱을 삼키는 거였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기보다는 모호하고 포괄적이에요.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예요. 모호한 거예요 항상. 그것은 내가 아기 때 경험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말이죠. 책임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엄마는 용서하는 존재예요. 자기 자식이 어떨 겁니까? 잘못하면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이끌려는 훈육의 자세를 갖게 돼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너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오늘은 끝난다. 다시는 안 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지를 잘 못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책임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면 자꾸 가르치고 그 책임의 범위들을 정해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죠. 오래 걸리죠. 사춘기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책임의 본질을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뭐뭐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런 거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사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 그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남녀 간 애정 말고요.
근데 그 애정이라는 것은 서로 롤플레이를 잘했을 때, 이때 믿음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무관해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메디피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서 신뢰에 근거해서 맺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나 그냥 네가 좋아. 뭘 해도 좋아. 이런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은 공통적으로 또 칭찬을 해주면 또 좋아해요. 그게 거짓말에 상관없어요. 아이는 엄마한테 칭찬받으면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잖아요. 신나서 막 뛰어다녀 미친 듯이. 너 왜 그래? 엄마한테 칭찬받은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거짓말했거든. 그냥 다독여 주려고, 응원해 주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왜 칭찬을 받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엄마가 날 칭찬한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의 전부가 나한테 칭찬한 건데 그거 다 얻은 거지. 금방 까먹겠지만 또 이런 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애정. 다 떠나서 자, 괜찮아. 우리 다 있고 우리 얘기 나눠보자. 근데 얘기는 조직 얘기야. 응? 조직 내부의 얘기야. 이것은 내가 아기 때의 그러한 감정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상처 준 거. 엄마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의 사랑 다 준 거거든요. 다 포기하고 육아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막 한 부분을 송두리째 막 드러내가지고 더 이렇게 던져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거지.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죠. 물론 이제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엄마들은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이걸 다시는 안 본다 뭐 그러고 동네 한 바퀴 눈물 쭉 흘리고 나와서 밥 챙겨주고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조직을 엄마로 보고서 자꾸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건 생각하지 않아. 엄마는 다 줬는데. 그리고 그거에 상처받고요. 또 자기 엄마한테 또 그런다. 자기 자식한테 그 상처받고 또 가서 그러는 거야. 왜?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거기에 묶여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런 특징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들어요. 대책이 없어요. 왜? 저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의 엄마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돼줄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아기의 심정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이 100% 이런 유형이다 이런 건 없죠. 좀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행여나 이럴 때 지난번에 총장이 얘기했던 내가 지금 아기의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나름 객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준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입니다. 연인이죠. 연인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가장 뜨거웠던 그 감정,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감정 언제야? 이성을 만날 때예요. 가장 더러웠던 감정,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감정, 끔찍하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성과 헤어질 때죠. 이 둘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기까지 합니다. 연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둘 간의 관계죠. 그리고 이게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검은 물이 파뿌리가 되도록 둘 간의 사랑을 나누며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봐라 이런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할 때까지 살아보고 아니면 또 사랑을 만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항상 확인하잖아요. 자기야 나 언제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면 0.1초 내로 답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웃되는 거잖아요. 비논리적이에요. 매우 배타적이죠. 우리 사랑을 전 인류와 함께 나누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유형이 이런 조직에 투영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연인은 공유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부터 틀려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공유와 공감, 연대 이걸 기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배타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도 선택적으로 해요. 선택적으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현상을 지적하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죠. 어떤 업무를 못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 업무를 개선할 생각을 고민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 커피는 왜 타옵니까? 그게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나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사람이 미워서 지적합니까? 그 결과가 안 좋아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 개선을 위한 자기 계획들을 짜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 관계가 틀어졌나? 이게 그런 거죠. 틀어지긴 뭘 틀어줘? 응? 총장이 간사 좀 혼내고 그 당연하지. 그렇다고 총장과 간사와 관계가 왜 틀어져? 오히려 그 관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공식적인 걸 싫어해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잠깐 보자. 그래서 회의 때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업무, 과업, 태스크보다는요. 사람 보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근데 A를 지시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 거야. B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B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사람에만 뭐랄까 그런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겠으나 그런 식의 관계에 집착을 하는 거죠. 내가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와요. 존경이 오고 챙겨주고. 그런데 챙김을 받고 케어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려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근데 엔조이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들은요. 머지않아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러브 스토리입니까? 잠깐 좀 카메라 만졌는데 예시가 너무 너저분하다고 그래서 짧게 드릴게요. 비극적 최후까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억울한 거예요. 항상 억울하죠. 연인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항상 갖는 게 아니에요. 꾹꾹 참아서 너그럽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는 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별로인 것 같아.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항상 억울하다고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부서 이기주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직장보다는 팀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끼리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사생활을 끌어옵니다. 지나치게. 직장 안에서 관계보다는 자기 오빠도 알고 뭐 여동생도 알고 또 서로 이렇게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그런 영역들의 연대가 굉장히 셉니다. 직장 내 관계보다는. 그렇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패거리예요. 이건 연인과 좀 달라요. 친구는 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 다니는 거죠.
같이 모여 다니면서 또 어떻게 해요? 상호 의존을 하게 되죠. 친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는 조금 내가 불안한 시기예요. 특히나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도 필요 없어요. 친구가 최고예요. 개인적 의리가 곧 정입니다. 내 친구가 코피를 흘리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코피를 흘리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정의감을 불러일으키죠. 뭔가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얻어맞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를 불이 보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코피 흘렸어? 누군데? 가는 거예요. 왜? 그게 곧 정의입니다. 정의. 의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조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모여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몰려다니고. 근데 그때 주로 얘기가 뭐죠? 자꾸 우리 간의 의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맞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 정말 그거 싫어. 그러면 상대방은 그건 네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안 하죠.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그러다 보니까 가치와 철학이 빈약해져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 이런 것들이 빈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개별적 관계 구축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패거리는 말이죠. 뭔가의 배타적이고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결속도 잘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의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개별적 관계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죠. 또 한 가지,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죠. 그리고 항상 또 선악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업무 결과는 별개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좋은 결과는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한 친구가 분노를 해요. 그러면 덩달아서 분노를 같이 해주죠. 그때 뭐라고 하죠?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죠. 내 친구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의 감정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규정하느냐? 선악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연히 공사 구분이 모호해지죠. 우리끼리 합의되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 것은 그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그 일부에서 고려돼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사적인 영역이 다 덮을 수 있게 만들죠. 또 한 가지는 관계의 범위가 조직 밖으로 쉽게 확대됩니다. 뭐 가정 모임을 한다거나 중매도 쓴다거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끈끈이 맺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 관계의 그 농도들을 짙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의 일상들이 폭넓게 자기들끼리 공유되는 거예요. 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뭐 부서 이기주의는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자기들끼리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규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워풀한 결과를 얻어내요. 안 좋은 거죠. 네. 다음 관계들을 좀 볼까요? 지배 복종하는 관계예요. 이거는 군대 보면 돼요. 아주 쉽죠. 군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시를 기다리고요. 거기에 군말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자, 소대 진격 앞으로 다 했어요. 잠깐만요. 저 소대장님, 우리 좀 뒤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맞아 죽죠. 총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이 상황에 분명하게 해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을 때는 이 관계로 가는 게 맞아요. 다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기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인 조건이 붙어 있지만 조직은 그 개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룰 안에 있으면
그 개인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딱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지배 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곧 충성이에요. 그러면 충성의 구체적인 사례는 뭡니까? 상관이에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할 뿐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죠. 잘 들으면 멋진 얘기 같잖아요. 사람을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면 사람 뺀 조직은 뭐야?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가. 이런 경우는 어떤 유형이냐면요. 뭔가를 지시를 내렸을 때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획해 하는 걸 좋아해요. 어디까지 내가 책임지는 겁니까? 라고 묻고 그걸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거에 집중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 영역에 있는 그 구획된 부위 밖으로 있는 것은 무관심합니다. 왜? 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분들은 또 사색이 빈약해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명령 내린 것들을 수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실을 보고하고 거기에 토를 단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생각들을 자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습관은 없어요. 별로. 그렇게 되겠죠? 이러한 조직은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왜?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소통되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의사결정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자기 편해요.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그럼 결정하면 갑니다. 총장님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결정하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조직을 해치진 않아요. 누구보다도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최고 경영자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급자들은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뭔가 좀 같이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지만 거기에 중간 관리자는 딱 그걸 제어하죠. 기다려봐. 하고 지시받고 그냥 하래. 그게 끝인 거예요. 잘 설명도 안 해. 그러면 하급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유형도 있다. 되게 이런 유형들은요. 남성들한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문화 때문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슬슬 이제 좀 좀이 쑤시죠? 이 다음 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시간 조절 못했다. 죄송합니다.